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경영통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좀 중요한 공지사항을 먼저 살펴보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LMS를 이렇게 가보시면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시험 시간이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는 6월 22일 월요일 1시 30분부터 2시 45분까지 제4합동 강의실, 우리 원래의 강의실입니다. 204호와 205호, 그 이제 204호 바로 옆에 205호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강의실 배정은 그때 오는 학생들을 봐가면서 내가 현장에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시험 10분 전에 도착하여 컴퓨터에 엑셀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와도 강의실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시 20분에 정확하게 강의실 문을 열 거고, 그때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가지고 그게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이거 외에도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실시간 우리가 이제 6월 8일부터 6월 8일, 10일, 15일에는 웹X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수업, 요거는 이제 당일에 수업 시간 오후 1시 30분 조금 전에 내가 미팅 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 방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별로 제 지시에 따라 가지고 조별로 자료를 공유하고 이제 발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진행하면 되는데, 각 조별로 요걸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조가 끝나고 그 다음 조로 넘어가는데 제가 약간 이 트랜지션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비교적 여유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요거 이제 2시간 안에 발표를 하는데 한 3시간 정도로 지금 시간을 좀 길게 잡아놨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 이제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요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조를 6월 8일 날 발표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조를 결정을 요 엑셀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바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발표 순서는 이제 이 조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가 1조부터 이제 11조까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조가 11개 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11개 팀의 발표 순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난수를 우리가 랜드 함수를 이용해서 0부터 1까지의 그 랜드 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전에 내가 랜드 함수라는 걸 이용하면 여기 이제 0부터 1 사이의 값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만들어 가지고 요 난수가 생성되고 나면 요 난수를 정렬을 할 거예요. 정렬을 하면 그게 바로 작은 데서부터 큰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나면 그게 바로 조명이 이제 그 속등이 될 거고, 그게 이제 발표 순서가 됩니다. 그런 형태로 발표 순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드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걸 11개를 제가 생성을 했습니다. 하고, 자, 요게 계속 변합니다. 요 값이 계속 변하는데 그걸 좀 막기 위해서 내가 값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했고, 자, 이제 요걸 이제 그대로 내가 정렬을 하겠습니다. 정렬은 난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정렬은, 자, 요 난수를 기준으로 하고 이제 오름차순으로, 그죠? 정렬을 하겠습니다. 정렬을 하면, 자, 여기 이제 바로 여러분들의 발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가 여기에 이제
11조, 1조, 8조, 6조 요 조가 첫날 발표를 할 거예요. 이게 발표일이 6월 8일이 되겠습니다. 6월 8일. 그 다음에 요 또 다른 4개죠. 요게 여기 바로 6월 10일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나머지 3개조는 6월 15일이 되겠네요. 15일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조당 내가 얘기했듯이 15분씩 주어집니다. 15분씩 15분씩 주어지는데 자, 이걸 그대로 내가 저장을 해서 이 LMS에 그대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발표 순서는 공정하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14장을 하고 그러니까 수요일이 되겠네요. 수요일 날에는 14장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지칠 때입니다. 그죠? 너무, 상당히 이제 학기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많이 지칠 때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근데 지금부터 이제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적을, 보면 지금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회기 모형의 유의성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 모형 전체가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식 전체가 유의하지 않느냐, 그걸 이제 이 분산 분석표를 이용해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산 분석표에서 요 평균 제곱과 평균 잔차, 평균 에라, 요걸 B, 요게 F 값이 되고, 요거에 따라 가지고 모형이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기 모형의 유의성 검증이 이제 우리 회기 개수가 여기서 보면 회기식을 이렇게 보면 이 회기식이 이렇게 있으면 회기식은 일반적인 회기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 전체가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가설 검증을 했고 각 개수 y절편 a 값이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b 값이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이걸 따로 유의성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유의성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회기 분석에서는 이 개수 값이 항상 한 개밖에 없어. 그죠? 이 독립 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 모형 전체에 대한 회기 분석 결과나 요 기울기에 대한 회기 분석 결과가 항상
같게 나옵니다. 항상 같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14장에서 배우기는 되는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모형 전체가 유의하더라도 이 여러 개 독립 변수 중에 어떤 이 기울기, 개수값이 요 탄력성이라도 그것도 얘기한다고 했죠. 요 개수값이 유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빼고 다른 유의한 변수들을 이용해서 회귀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 회귀 개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개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우선 이 기울기에 대한 유의성 검증입니다. 기울기에 대한 유의성 검증이고, 이때 가설은 베타는 0이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라는 거죠.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회귀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베타라는 건 요 모 집단에 대한 회귀식이 되겠죠. 모 집단에 대한 회귀식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회귀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는 0이 아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제 이 기울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회귀식 자체가 유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검증 통계량은 T 통계량을 사용합니다. T 통계량. 우리가 모형 전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분산 분석 F 통계량을 이용을 했죠. 이제 요 각 개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T 통계량을 이용한다. B 빼기 0, B 빼기 0, 0을 빼주는 거니까 여기 사실 요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건데 요게 왜 0을 굳이 표현을 하느냐? 요게 이제 베타는 0이다. 요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울기가 1이다 그러면 1을 넣어주면 되겠죠. 뭐 그런 가설 검증은 제가 본 적이 잘 없지만, 그죠? 그 다음에 SB,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표준 오차가 되겠습니다. 표준 오차. 어디서 배웠냐면, 회귀 분석의 표준 오차. 자,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바가 회귀 직선을 기준으로 각 값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표준 오차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표준 오차를 의미하고 B 빼기 0, 그렇죠? 이게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T 값이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B 값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기울기 값이 크면 클수록 T가 이제 유의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양측 검증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게 마이너스 값인 경우에 B가 마이너스 값인 경우에 T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자유도는 n-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양측 검증을 합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단측 검증을 해라 이렇게 뭐 이게 부호에 따라 가지고 이 B의 부호에 따라 단측 검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스 아메리칸 카피어 세일즈의 예제를 처음에 이제 복사기 이 전환 횟수에 따른 복사기 판매 대수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서 이제 이 기울기 개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하는 겁니다. 1단계는 기울가설과 대립가설을 수립한다. 베타는 0이다. 기울가설. 베타는 0보다 크다. 단측 검증. 이게 이제 단측 검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베타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타 값은 이제 양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음수인 경우는 요거 반대로 해서 또 단측 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측 검증을 하는 게 주로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유의 수준을 결정한다. 여기서 0.05를 선택하고 검증 통계량을 선정한다. 여기서는 T 통계량을 선정을 합니다. T 통계량, 요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
그 다음에 결정 규칙을 정한다. 이제 기각력을 정하는 거죠. t 값이 1.771보다 크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그죠? 1.771이 그 해당되는 값은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자료의 개수 자체가 지금 10개입니다. 10개니까 n-2 하면 8이 되겠죠. 그죠? 그 8이 되고, 그래서 그 자유도가 8이고 이쪽 우측 그 베타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t 값 t 분포죠. t 분포 이렇게 해서 요게 0.05 여기 0.05가 되는 값이니까 t 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1 빼기 t inv 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t inv가 아니네요. t dist 해가지고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한번 구해볼까요, 같이? 자, t.dist 에다가 x 값은 t.inv가 맞습니다. inv 해가지고 요걸 1 빼기 이걸 하든지 아니면 이걸 이제 알파 값을 아예 0.95로 주면 되겠죠. 95. 그 다음에 자유도를 8 이렇게 하면 값이 교과서에서는 요 자료 자체가 15개입니다. 15개고 여기 우리가 지금 쓰는 요 예제에서는 10개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데 여기에서는 이제 15개인 예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0.77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이 아니고 1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0.1 요게 자유도가 13인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정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t 값이 6.205이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근데 t 값은 어떻게 구했느냐? t 값은 여기서 이걸 t 값을 구해보면 이게 이제 기각력이 우리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8개만 자료를 8개만 활용을 했기 때문에 t 값도 8이 되겠죠. 이게 8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과서를 위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걸 보면 이제 t 통계량 값은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구하면 되죠. b 빼기, 그러니까 b는 여기서 요 그 회귀분석 결과에서 개수값 요게 a가 되는 거고 요게 b가 됩니다. b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표준 오차값이 됩니다. 표준 오차값. 각 A에 대한 표준 오차값, 기울기에 대한 표준 오차값.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울기에 대한 표준 오차값.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t 통계량 값.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그게 그대로 B 나누기 표준오차 이걸 하면 t 통계량 값이 나오고, 이 t 통계량 값이 기각력 안에 있느냐, 기각력인 여기 보면 이게 기각력이었죠. 이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그렇죠? 기무가설이 바로 베타가 0이다. 이 모형이 유의하지 않다가 기무가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모형이 유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하면 t 값이 6.205이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이제 훨씬 더 기각력인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래서
판촉 전화 횟수는 복사기 판매량을 예측하는데 유효한 변수이다. 그죠? 전화 횟수는 가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근데 요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Y 절편에 대한 유의성 검증도 마찬가지로 T 통계량 가지고 할 수 있고 이 P 값을 가지고 유의성 검증을 하면 됩니다. 특히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건 이 T 통계량 값보다는 P 값을 더 많이 봐요. P 값이 유의 수준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모형이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요 T 값이나 요 P 값이나 이 P 값이 같아요. 그게 같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이 회귀 개수가 독립 변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기울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와 이게 같아야 됩니다. 이 회귀 분석에서도 우리가 이 모형 전체에 대한 유의성 검증에서도 우리가 B는 0이다,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울기가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뒀기 때문에 회귀 개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이나 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증이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항상 같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정치의 표준 오차는 자료의 실제 값이 회귀성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측정을 한다. 여기서는 이제 상관계수,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상관계수와 결정계수, 그리고 추정치의 표준 오차 사이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추정치의 표준 오차라는 게 뭐냐? 표준 오차는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실제 값이 회귀식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측정합니다. 회귀식하고 실제 값하고 그 차이에 대한 표준 편차 구하는 거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표준 오차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가 작을수록 두 변수의 관련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선형 회귀 분석에서 표준 오차가 작다는 얘기는 이 점들이 이 식 위주의 주위에 딱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계수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 사이의 그 선형 연관성을 측정을 합니다. 산점도 상에서 개별 값들이 직선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면 상관계수가 커집니다. 직선을 중심으로 모이면 커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관계수와 추정치의 표준 오차는 역의 관계를 갖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 상관계수가 크면 클수록 표준 오차는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관계수 값이 1에 가깝거나 마이너스 1에 가깝게 이렇게 상관관계가 이렇게 커지면 표준 오차는 그만큼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지적한 바처럼 결정계수는 상관계수의 제곱값이다. 그렇게 우리가 몇 번 이건 강조를 했습니다. 결정계수의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은 슬라이드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잔차도와 적합도라는 게 있어요. 잔차도와 이제 적합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적합도부터 보시면, 적합도는 이 실제 이제 회귀 직선이 나오죠. 회귀 직선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귀 직선의 개수가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식으로 표현하자면 y는 18.947까지만 하겠습니다. 18.947,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했지만 y는 이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y 절편이니까 18.947 더하기 1.184
184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 식을 기준으로 이제 예측값을 실제로 구한 값이 노란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x값 대신에 뭘 10을 넣고 20을 넣고 30, 40, 50을 넣으면 그 노란색 점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찍히고, 실제값, 실제 예측치를 이제 실제 값을 찍으면 이게 연두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시 대비 실제 값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서 표준 오차가 작을수록 이 회기 직선의 이 주위에 이 가깝게 이 실제 값이 찍히겠죠. 그렇게 된다. 요게 바로 적합도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 회기 분석이 우리가 회기 모형이 이제 유의해야 하는데, 유의한지 안 한지를 이제 R 스퀘어가 또는 회기 모형의 유의성 검정, 그걸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회기 모형의 유의성 검정에서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회기 값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회기 분석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 두 변수 사이에, 회기 개수 사이에 그게 어디 갔지? 요거를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그거 사실 14장에 설명을 하려고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회기 분석에도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 각 집단별로, 분산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별로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라야 된다. 그런 이제 가정이 있었죠. 가정이 있었는데, 회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y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각 이 x 값은 독립적으로 나온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독립적으로 나온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모형의 유의성 검정에서는 그냥 이 모형의 흩어짐의 정도만 가지고, 여기서 설명했던 이 식이 얼마만큼 자료들을 잘 설명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유의성 검증을 합니다. 하는데, 요 적합도나 잔차도를 보면 이 식 자체가, 주어진 식 자체가 얼마만큼 정규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도 각 집단별로 등분산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정규분포를 따라야 된다. 이런 가정이 있었는데, 이거 회기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y는 정규분포를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x값은 독립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종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뒤에 14장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값이 정규분포를 따르느냐, 아니면 이 서로 독립적인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 뒤에 가면 15장에서 다루는 적합도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검증을 해도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걸 이제 이 그림으로 대략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 사이에 요같이 이게 랜덤하게 실제 값들이 분포해 있느냐, 주로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게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예를 점들이 모두 위에 있다라든지, 그죠?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대부분이 위에 있고 하나만 뚝 떨어져 가지고 밑에 있다라든지, 반대로 대부분 밑에 있고 위에 하나만 있다라든지, 이러면 이게 어떤 패턴을 보이면, 이 식에서부터 이게 벗어나는 게 패턴을 보이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잔차도 여기에서는 0을 중심으로, 잔차 요 값에서 이가 빼고 한 요걸 가지고 이제 이 예측 값에서 실제 값을 뺀 걸 가지고 이제 그 잔차가 0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프를 그린 건데, 이같이 이제 이렇게 보면 0을 중심으로 잔차가 양의 값과 음의 값을 이렇게 그 랜덤하게 분포하는 경우, 무슨 패턴이 없이 이렇게 분포하는 경우에는 y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정규 분포는 아니더라도 이게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독립적이고, 그래서 랜덤하게 분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무슨 패턴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모양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이게 위에 한쪽에 너무, 밑이나 위에 한쪽에 너무 많은 숫자로 분포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그 회귀 분석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경우예요. 이게 이제 등분산성, 분산이 같다라는 거죠. 각 값들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적고, x 값이 작았을 때는 적고, 갈수록 커집니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 x 값이 등분산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죠. 이게 보면 각 x 값은 분포가 똑같은 분포를 가진다. 그렇죠? 여기 우리가 그 회귀식의 가정 여기 했었네요. 선형회귀식의 가정, 등분산성과 선형성과 독립성을 가진다. 그렇죠? 그래서 등분산성이라는 얘기는 각 x 값이 분산이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와 같이 x가 작을 때는 분산이 좀 작은데 크면 분산이 커지는 이 패턴을 가지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게 양쪽에서는 분산이 적은데 중간에서는 분산이 커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이런 U자 모양을 가지고 이것도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요거 잔차도, 요걸 보면 이제 요게 잔차도를 여기 보시면 요 밑에 거 요 잔차도가 바로 요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회귀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에서 y축 값과 그 다음에 또 x축 값을 입력을 하고, 여기 이제 처음에 게 이름표니까 이름표 하고, 여기 신뢰 수준 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범위를 여기도 일단 정해 놓고, 잔차 클릭하고, 잔차도 클릭하고, 선적합도 클릭, 표준 잔차 클릭, 정규 확률도 여기까지 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가 이제 좀 많이 나와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보면, 여기에 잔차도가 나오고, 선적합도, 그 다음에 정규 확률도,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자, 이걸 하나씩, 요 밖에 일단 꺼내놨다가, 이 화면이 적기 때문에 여기 가져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해보면, 이제, 요거는 같습니다. 분산 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정. 그 다음에 요것도 같아요. 개수에 대한 값.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뒤에 또 실내 구간 구하는 거니까 요거는 뒤에서 또 하기로 하고, 잔차를 이제 출력을 합니다. 잔차. 관측수가 10개이기 때문에 10개에 대한 그 예측치, 관측수에 따른 이제 예측치가 이렇게 나오고, 잔차는 실제 값에서
예측치에서 실제 값을 뺀 값이 되겠죠. 그게 잔차가 되고, 요 잔차도를 이게 바로 잔차도입니다. 이게 잔차도. 이걸 보면 이제 여기 중심으로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느냐. 근데 이걸 뭐 딱 기준이 있느냐. 이걸 보고 이 모형이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그 기준을 어떻게 그러면 판단하면 되느냐. 사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거 어차피 그림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어떤 방법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모양을 보고 의심이 들면 뒤에 이제 적합도 검증이나 이런 걸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일단 좀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 시험에서 내기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근데 뭐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그림을 주고 이게 어떤 회기식이 유의하지 않은지 그림을 보고 판단해라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예측치를 중심으로 실제 값을 비교한 거고, 그 다음에 정규 확률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규 확률도 요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의 그 모양은 누적 확률 분포 그 모양은 이 S자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이게 빨리 증가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정규 분포는 이게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정규 분포는 이런 모양을 가지죠. 이게 정규 분포라고 가정하면 누적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누적 확률은 이렇게 가다가 빨리 증가하다가 천천히 증가하는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러프하게 남아 이런 S 모양으로 되면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규 분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이런 모양이다. 이거는 정규 분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정규 확률도가 이렇게 뭐 꼭 S 모양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패턴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이 벗어나면 모양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우리가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적합도 검증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정성적인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요 그림들을 이 미니탭이라는 그 패키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잔차도와 적합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과 예측 구간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신뢰 구간은 이건 뭐 신뢰 구간과 예측 구간인데, 신뢰 구간은 뭐냐? 회기식을 이용하여 특정 x 값에 대한 y 값의 평균 값을 예측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신뢰 구간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y 값에 대해 가지고 이 주어진 a 값에 대해 가지고 y의 평균 값이 이에 대한 신뢰 구간이 되는 거죠. 신뢰 구간. 이제 이게 된다. 예를 들어 소매업계 경영자의 재직 연수를 근거로 하여 평균 봉급 수준을 결정하라는 경우에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y hat 요거는 예측 값이겠죠. 예측 값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t 곱하기 syx 요거는 표준 오차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표준 오차 루트에 1 나누기 n 더하기 개별 값에서 그 독립변수 x의 평균을 제곱하고 나누기 그 개별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다 제곱해서 더한 값 이렇게 구하면 된다. 여기서는 이제 각 x 값이 되겠죠. 이때 t의 자유도는 n-2가 되고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신뢰 수준이 주어져 있습니다. 90%, 95% 뭐 그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y의 sx 예측 오차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 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예측 구간은 뭐냐? 예측 구간은 요거는
회기식을 이용하여 특정 X값에 대한 개별 Y값을 예측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소매업계에서 종사한 경영자의 봉급 수준을 추정하는 경우 예측 구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측 구간과 그 신뢰 구간은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비슷한데 예측 구간은 이 X값이 그냥 그 이제 평균이 아니고 주어지는 값이 되겠죠. 어떤 그런 경우다. 자, 그래서 요 문제, 똑같은 이제 문제인데, 우리 책에는 지금 이게 15개 지금 샘플인데, 우리 지금 그 수업에서는 10개만 이용한 요 자료죠. 요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 이제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똑같이 판촉전화 50회를 건 서부 해안지부의 판매원 이 사람의 예측 구간을 구하라. 평균을 구해라.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라. 똑같이 50회를 어떤 사람이 걸었는데 이게 예측 구간을 구해라.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예측 구간이 신뢰 구간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크다. 예측 구간이 신뢰 구간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y hat. 그래서 요 식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고 50을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회기식이니까요. 집어넣으면 이게 예측 값이 되고 이 예측 값을 여기다 넣고 플러스 마이너스 t는 이 경우에 이제 2.16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해지느냐. t는 이제 이거는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양쪽에 있죠. 이런 경우에 지금 그 자유도는 13이 됩니다. 13이고 요게 0. 그 두 개 합친 게 0.95니까 이 각각이 0.25가 되는 거죠. 0.25. 0.25가 됩니다. 자, 그래 거기에 해당되는 t 값을 우리가 엑셀에서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저도 항상 이게 IMV와 TDIST가 항상 헷갈립니다. 확률이 들어가는 게 이제. 그래서 요게 0.25니까 요거는 0.975. 0.975가 되고, 그 다음에 자유도는 13. 우리 책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게 2.16이 되겠죠. 2.16. 그래서 그게 여기 사용이 된 겁니다. 2.160 요게 사용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예측 오차는 요 오차는 TYX 요 예측 오차는 우리가 예전에 구했던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요거는 분산 분석 요 결과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측 오차, 표준 오차, 그죠? 표준 오차 여기 주어져 요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요 값을 이건 좀 다른 데이터입니다. 그죠? 요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그게 6.720이 되고 그래서 자료의 개수가 n이 15기 때문에 1 나누기 5. 그 다음에 이때 50은 실제 50회 전화를 건 x값이고 빼기 96. 요게 이제 여기서 구한 이게 평균 값이 되겠네요. x바 x의 평균 나누기 25,060. 요거는 요게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하면 33 플러스 마이너스 5.609 이렇게 나옵니다. 예측 구간은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고
요거까지는 똑같고 요 식만 안에만 좀 다릅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실내 구간은 33.0032 플러스 마이너스 5.609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27.3942 대에서 38.6122 대까지고, 이 쉘라 베이커라는 판매원의 95% 예측 구간은 이게 여기 각각 17.4대에서 48.6대. 그러니까 예측 구간이라는 게 훨씬 더 넓죠.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한번 우리가 요 자료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면, 자, 이게 만약에 50번 전화를 걸었을 때, 그러면 요 자료를 이용하겠습니다. 50번 전화를 걸었을 때 평균 실내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실내 구간은 일단 50번 전화를 걸었으니까 50에 대한 예측값을 구해야 되겠죠. 예측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y 개수 더하기, 그죠? y 절편 더하기 기울기 곱하기 50. 그러면 78점 이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면, 자, 그러면 요걸 구해야 되겠죠. 요거. 여기 이제 우리 지금까지 요걸 계산한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 값을 구해야 됩니다. 요걸 엑셀에 카피를 일단 해놓고, 그럼 요걸 구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sqrt에 1 나누기 n, 이거 같은 게 10이 되겠네요. 10 더하기, 그 다음에 x, 이 값에서 x 값의 평균을 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평균을 구해놔야 되겠네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하면 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앞에서 이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자료를 상관분석에서 우리가 yxx 요거 구했던 값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뭐 기계적으로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측 구간과 그거는 여기에다 그냥 값을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과 광고비 사이에 이게 자산 문제 13.6입니다. 하버티 가구에 대한 자산 문제에서 지난 4개월 동안 홍보비와 매출액에 관한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보비고 거기에 따른 매출액인데 100만, 단위는 100만이고요. 회기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표준 오차는 0.9487입니다. 두 변수 모두 100만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고, 광고비로 300만 달러를 쓴 달에 90%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300만 달러를 썼으니까 3을 곱해가지고 하면 y 햇이 나오겠죠. y 햇이 나오고, 신뢰 구간 신뢰 수준 90%에서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걸 하면 되는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변화입니다.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뢰 구간과 요 예측 구간을 구하는 거는, 이거는 실제로 조금 뭐 시험 문제에서 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회계 분석에서 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증, 또는 이제 실제 그 값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값을 예측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신뢰 구간과 예측 구간도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x 값에 대해 가지고 그 값이 이제 그 회기식을 기준으로 정규 분포로 양쪽에 분포가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이해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 기관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의 변환을 보겠습니다. 자료의 변환은 회귀 분석과 상관 계수는 분석 자료가 선형이어야 합니다. 선형이라는 가정 하에 우리가 회귀 분석의 가정 그 선형성이라는 게 있었죠. 만약에 자료가 선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료가 선형이 아니면 뭐 실제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추세선을 집어넣죠. 추세선. 이 추세선을 꼭 선형으로 할 필요가 없고 이 선형이 아닌 추세선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지수 해보고 R 스퀘어 값을 보면 돼요. R 스퀘어 값. R 스퀘어 값을 보면 이제 그 모형이 정확하면 R 스퀘어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R 스퀘어 값이 이게 지금 보면 지금은 뭐 선형이나 다른 거랑 거의 R 스퀘어 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항식일 때 조금 더 올라가고요. 그 제곱이 더 떨어지고 이동평균 뭐 이건 더 떨어지겠네요. 이동평균 없네요 아직.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선형 회귀 분석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차이가 큰 경우 로그나 특히 지수 다항식을 했더니 이게 그 엄청 특히 지금 다항식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약간 이 정도 가지고는 다항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고 이게 상당히 R 스퀘어 값이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참 이게 안 보였네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금 요걸 바꾼 거를 했던 게 추세선을 찍고 요걸 클릭하면 요 이제 추세선의 형태가 나오는데 지수를 클릭하면 이게 달라지죠 식이. 그래서 요 R 스퀘어 값이 나오는데 요걸 보고 판단을 하면 된다. 선형 로그 다항식 하면 조금 더 올라가는데 이건 뭐 크게 이거를 실제로 요거 정도 정확해지는 거 가지고 다항식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R 스퀘어 값이 뭐 0.1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제 설명력이 그만큼 달라지는 거니까 그걸 이제 좀 바꿔가지고 좀 다른 선형 회귀 분석이 아닌 다른 걸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비선형인 경우에 하나 또는 두 개의 변수 척도를 변환하여 생성된 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값을 변환해 가지고 선형 회귀 분석이 되게 만드는 거죠. 보편적인 자료 변환식은 로그 값을 취하는 경우, 제곱근을 취하는 경우, 역수를 취하는 경우, 또 하나 또는 두 개의 변수를 제곱하는 경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비선형 변수를 이용하여 상관계수나 회귀식을 도출하는 경우에 해석에 유의해야 됩니다.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원래대로 자료 변환을 옮겨놓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는데, 그로서리 마켓사는 미국 중서부에 300여 개의 식품 체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담당 임원은 2리터 용량의 자사 다이어트 콜라의 주간 할인 가격의 효과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판매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매출이. 그런 거를. 그래서 판매 가격과 주간 할인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좀 이상한데요. 매출. 판매 가격과 매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직접적인 관계인가? 그렇죠? 가격 변화를 매출에 요거는 처음에 그대로고. 자, 판매 가격과 주간 할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렇죠? 아무래도 주간 할인이 많으면 판매 가격이 떨어지겠죠.
판매 가격 변화로 인해 매출이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가, 가격으로 매출을 예측할 수 있는가, 그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이 있고 매출이 있습니다. 실제 상점별로 가격에 따른 매출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선형도, 이걸 그려봤더니 선형 주위에 이렇게 랜덤하게 분포해야 되는데, 이 패턴이 있죠. 이렇게 양쪽 끝에는 이거보다 큰데 중간에는 큰 게 거의 없는,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이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강한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한쪽이 증가하니까 다른 쪽이 다 감소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걸 정규 분포를 따른다, y 값이,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변환합니다. 로그를 변환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로그를 변환하고 나니까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직선이 나오고, 그래서 선택 가능한 방식은 마케팅 담당 임원이 종속 변수, 즉 매출 변수에 로그를 취하여 가격을 변환하는 겁니다. 매출을 변환하는 거고, 이 변환된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회기식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른 y 값이 로그 값이 되겠죠. y에 대해서 로그를 취하고 이제 x 값에 따른 y 값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기식은 매출의 로그 값을 예측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 y 값을 구하면 이게 로그 값이 되는 거예요. 로그 값을 다시 환산을 해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자, 그걸 이제 실제로 엑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내가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교과서에 주어져 있는 식입니다. 그 자료입니다. 교과서에 주어져 있는 자료고, 가격에 따른 매출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실제로 또 회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분석을 해보면 매출이 종속 변수, 그 다음에 x 독립 변수는 가격, 이렇게 되고, 이름표 신뢰 수준, 잔차, 표준 잔차, 이 잔차도, 선적합도, 정규도까지 뭐 해보겠습니다. 일단 클릭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모형이 상당히 유의한 걸로 나오죠. P 값이 있으니까, 굉장히 적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잔차도가 지금 있는데, 잔차도를 이렇게 보면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죠. 이런 패턴으로. 이게 이렇게 하면 랜덤하게 나와야지 어떤 패턴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책에서 봤듯이 이 회기 직선에 대해 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양의 값을 가지다가 중간에는 음의 값을 가지다가 다시 양의 값을 가지는 이런 패턴이 됩니다. 이러면 그냥 단순 회기 분석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이건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건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변환을 하는 거예요. 변환. 그래서 y 매출 값을 변환하는데 로그 함수를 쓰면 됩니다. 로그 함수에 일단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 값, 이 변호를 값을 주고 베이스가 있습니다. 베이스는 아무것도 안 주면 10이 들어가요. 10. 10이 들어가고, 뭐 2나 3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자이언 로그 2도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고, 그냥 안 주면 10으로 변환이 됩니다. 10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y는 10의 x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변환을 해야죠. 변환.
그래서 요걸 쭉 매출을 로그 값으로, 이 값을 로그 값으로, 로그 10의 그 값으로 변환을 하고, 이제는 요거를 y 값으로 예측 그 회계식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회계 분석을 해보면 이제 요 y 값을 변환된 값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회계 분석을 하면 이제 또 회계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개수와 이 y 절편과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y 값은 뭐가 나오느냐, 이제는 y는 뭐가 되느냐, 2.685 더하기 빼기라고 하겠습니다. 빼기 0.8738 x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x 값이 50일 때 y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해보면, 자,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50 이렇게 하면 41.0038이 나옵니다. 038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교과 이게 50 이거 50 우리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자면, 자, 그래서 예측한 값이 뭐냐면 그 x가 2리터에 이제 다이어트 콜라의 적정 가격이 50센트에서 2달러 정도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했고, y 값을 뭘로 했냐면, y 값을 1.25불일 때 얼마냐, 1.25불일 때 얼마냐, y 값이 이 값이 나온 거예요. 이 값이 나오면 이거는 y 값이 로그로 변환된 y 값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로그로 변환하지 않고 원래 값을 되돌려 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10에 요구성 이렇게 하면, 그래서 가격이 1.25일 때는 매출은 39.123밀리언이다. 100만 39.125 밀리언 달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로그 값이고, 요걸 이쪽으로 만드는 거는 뭐 아까 했듯이 요게 로그 베이스가 10이었기 때문에 10에 요 변환된 값 x승 이렇게 하면 요 값이 나오는 거죠.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온 값에 대해서 로그로 다시 변환을 하면 이제 우리가 요 값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식은 요 값을 가지고 이용을 했지만 실제 변환되고 난 뒤에 해석을 할 때는 요 값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 13장을 마쳤습니다. 회계 분석을 마쳤고, 14장에서는 다중회계 분석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다중회계 분석을 공부를 하고, 그 다중회계 분석은 기본적으로 단순회계 분석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단지 다중회계 분석 같은 경우에 이제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 모형의 유의성 검정에서 각 개수값에 대한 그 유의성 검정, 이게 조금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변수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독립변수가 2개, x값이 2개가 있는 거죠.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2개 사이에 상호 독립이라는 그 이 가정이 있는데, 그죠?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잘 동작하느냐, 그걸 검증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다중공선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만 새로 배우면 14장은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은 13장만 잘 해놓으면 14장은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